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방문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신과에 처음 내원을 해서 어떻게 진료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진료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내원하셔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정신과에 오기까지 굉장히 힘이 들었다. 정신과 병원에 오는 게 망설여졌다. 정신과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너 정신과 가지 마. 정신과 가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편견 때문이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이들 커밍아웃을 하시고 네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주변에서 들리니까 사실 많아요. 네, 맞아요. 좋은 거지요. 정신과에 대해서 인식이 이전보다 많이 바뀌었지요. 예전에는 정신과라고 했지만 우리 과의 명칭도 실은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지요. 예전에는 정신과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진료실의 문턱을 잘 넘지 못했다면 실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병원에 내원하실 수 있지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변화예요. 환자들에게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걸 실제로 조금 느끼시나요? 그럼요, 많이 느끼지요. 이전에 제가 전공의 시절에 그때 분위기만 해도 지금이랑은 확연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정신과에 오는 것을 쉬쉬하고 주변에 잘 말하지 않았어요. 투약을 받을 때도 이렇게 약을 어떻게든 이렇게 가방 깊숙이 숨기고 봉투를 받지도 않거나 어떻게든 내가 정신과에서 진료받는다는 것을 주변에 숨겼어야 됐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저희 병원 근처에 직장인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회사에다 이야기해요. 병원 갔다 올게요. 정신과 진료가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 요즘에 힘든 일이 있어서, 나 요즘에 좀 우울해서, 잠이 안 와서, 불안해서, 혹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진료를 받으니까 꽤 도움되는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추천도 해요. 너도 가봐. 너도 도움받으면 꽤나 좋아.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떤 분들은 주변 동료나 가족의 추천을 받고도 와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았더니 좋았다. 주변에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알리고 추천해주고 그래서 많이들 오고 있지요. 그래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의 어떤 증상을 숨기거나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꺼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많이 바뀐 것을 실제로 느껴요.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면담이 진행되는지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 모를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진료실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생전 처음 정신과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꽤 곤란해 하시기도 해요. 병원에 왔어요. 뭔가 힘든 게 있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콧물이 많이 나고 기침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쉬운데 정신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꽤 곤란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고 쳐요. 그럼 우울해요 라고 맨 처음 이야기하면 되고요. 뭔가 불안하면 불안해요. 걱정되면 걱정돼요. 실은 요즘 직장 상사 누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심지어 잘 모르겠는데 그냥 힘들어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주치의가 그 다음부터 질문을 할 테니까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요즘 밥은 잘 드시는지, 요즘 잠은 잘 자는지, 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꿈을 많이 꾸진 않는지 많은 질문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다 보면 이 주치의들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셔도 돼요. 오시기 전에 어떠한 증상들을 잘 이야기해야지 설명해야지 긴장하고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과 주치의들이 알아서 질문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이 정신과에 도움을 받으면 좋은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개 중에 있어요.
정신과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꽤나 심각한 어떠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심각한 병이 있어서 정신과에 간다. 이런 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신과에 대해서 조금 오래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겠죠. 정신과는 실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꽤나 많이 어려운 분들도 치료를 받으시겠지만 가볍거나 혹은 마음이 어려운 어떠한 분들도 정신과 진료의 대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예전에는 잘 잤는데 요즘에는 잠이 잘 안 와요. 이러한 불면, 요즘은 왠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들어요. 이런 불안. 요즘에 너무 의욕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이런 우울. 그리고 가족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갈등,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의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가까운 사람들 간의 갈등, 그리고 학교에서 뭐 성적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 성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즘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런 집중력의 어떤 부재, 이러한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마음이나 심리적인 어려움 모두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오셔도 괜찮아요. 이곳은 그렇게 실은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와서 어떤 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처음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에 우리가 초진이라고 하죠. 초진 진료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재진이라고 하지요. 차이점은 처음 우리가 진료를 볼 때 꽤나 고심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지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어렵고 이 어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치료의 방향도 정하겠지요. 면담을 통해서 치료를 할 건지, 약물을 통해서 치료할 건지,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치료할 건지, 이러한 진단, 현재의 상황, 그리고 치료의 방향을 초진 시간에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초진 시간을 조금 더 진료 시간을 많이 할당을 한 곳도 있고, 혹은 뭐 재진과 동일한 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깊은 면담을 하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병원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보통은 정신과에 내원하셨을 때 진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내원하기 전에 어떠한 검사를 하고 병원을 방문하거나 혹은 병원에 방문한 이후에 준비된 검사들을 보통을 하게 돼요. 우리가 척도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 검사들은 마음 상태를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는 검사들이고, 이러한 검사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심리검사라고 해서 마음 상태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검사를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검사를 마치면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겠지요. 그러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상담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담 시간은 실은 병원마다 굉장히 달라요. 이것은 병원 원장님들의 진료의 스타일, 어떤 진료가 본인에게 잘 맞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아주 길게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뭐 30분 이상 이렇게 깊게 보거나, 초진은 40분, 50분 동안 진료를 보는 원장님도 계세요. 그리고 한 2, 30분 정도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짧게 보는 것이 좀 적합한 원장님들은 초진은 조금 길게 보지만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 혹은 10분 이하로도 진료를 보시는 원장님들도 계시지요. 이것은 개개인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서 중요한 것은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원장님을 잘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진단이나 치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신 게 그런 거죠. 내가 병원에 내원했는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는지, 정말 있는 것을 다 내보여야 되는지, 실은 너무 좀 부끄럽거나 조금 이야기하기 꺼려지는 것을 조금은 숨겨도 되는지.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의사를 만났어요. 한 번 볼지 앞으로 계속 보게 될지 실은 몰라요. 내게 잘 맞는 선생님이다 생각되면 오랫동안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한두 번 만났는데 나와는 잘 맞지 않는 선생님인 것 같으면 계속해서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럴 때 내가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처음 다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료를 보통은 이렇게 꾸준히 볼 거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싶게 될 때 이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디 가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 시간이 지나서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내담자와 대화를 하게 되지요. 그 와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게 꺼려지시는 것 같다 싶으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저항에 부딪혔다고 하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답변을 꺼려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탐색하는 걸 원치 않은 것 같으면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하지만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제가 여쭤볼 수도 있겠죠. 혹시 그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볼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내원하시는 분이 먼저 그때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러웠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하고 제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의사와 환자 간의 라뽀라고 하죠. 라뽀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와 유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뽀가 잘 형성되었다, 즉 믿을 수 있는 의사 그리고 마음을 터놔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라뽀가 잘 형성되었다고 하는 건데 정신과에서 의사와 그리고 내담자 사이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쌓아온 시간이 만들어줄 거예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하면 돼요. 처방을 원치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정신과에 내원하셔서 약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주치의와 면담을 끝내신 이후에 주치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약 처방이 꽤나 필요하다. 처방을 받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처방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투약이 아주 오래된 약들처럼 약을 먹으면 뭔가 크게 나빠진다든지 약을 뭐 계속 오래 복용해야 된다. 약을 한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다더라.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편하게 복용하시고 중단하고 싶으실 때 상의 후에 편하게 중단하실 수 있어요. 실은 투약하고 싶지 않거나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망설여져요. 그러면 주치의에게 솔직히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별로 투약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음에 결정하고 싶다. 우선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 증상을 먼저 조절해보고 싶다. 그러면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께서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투약을 굉장히 필요한 경우에, 좀 미룰 수 없을 경우에는 조금 더 권하기도 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원하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투약을 원치 않으시면 다음에 생각합시다. 우선은 면담을 진행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같이 상의하시고 결정하면 돼요. 투약은 반드시 의무는 아니에요. 병원에 처음 내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투약을 해야 되고 언제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정답은 개개인마다 다르다예요. 치료를 언제까지 하느냐? 좋아질 때까지예요. 나중에 꽤나 많이 좋아지시면 그때 치료 종결할 거예요. 개개인별로 다르거든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좀 가벼운 불안이나 조금 가벼운 스트레스 1, 2주 만에 좋아지는 분들도 계세요. 투약을 했을 때 꽤나 효과가 좋으면 한 달도 안 돼서 좋아져서 투약을 끊기도 하세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좀 심하거나 우울한 지 좀 꽤 됐어요.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아니면 이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벌써 몇 주째 힘들어요. 그러면 치료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지는 않고 점점 좋아지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치료를 종료할 시점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전과 비슷해졌어요. 이전에 제 모습으로 거의 다 돌아왔어요. 라는 것은 보통 내원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요. 그때 우리는 치료의 종료 일정을 정할 거예요. 그날 바로 딱 이렇게 투약을 끊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투약은 우리가 단계별로 올려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투약을 끊을 때도 단계별로 내려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투약을 내리지만 더 마음이 어려운 게 없으면 이제 다 투약을 내린 이후에 약을 자연스럽게 끊고
몇 번 더 우리는 만나보다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종결하게 되겠지요. 개개인별로 다르지만 이전 모습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치료는 종료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있지요. 다음번에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좀 더 편하게 병원을 찾지요. 이게 실은 보험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살면서 병원을 찾을 만큼 힘든 일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든 일들이 때때로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험이지요.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 병원을 찾았더니 꽤나 많이 좋아졌다. 즉, 앞으로 내가 살면서 몹시나 힘든 일을 겪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이전처럼 나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든든한 보험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저희가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저희가 어떻게 진료를 하는지, 진료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종료를 하는지 병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대략적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내게 맞는 원장님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만나보기 전까지는 다 알 수는 없지요.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우신 분들, 좋은 원장님을 만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